어, 또 이렇게 삼삼한 밤이 돼가지고 한 편 찍고 싶어져가지고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2021년 현재로서 11년 차에 이제 주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11년간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이거를 좀 찍는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그 주변에 주위를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주식을 막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에 시작해서 2021년 지금 11년 차가 됐는데 2011년 때만 해도 사실 20대 중에 아예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주식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서 되게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 심지어 제 뭐 사촌 동생들이나 보면 진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주식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플레이어로 이제 참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뭐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11년간 하면서 그냥 제가 시장에 대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뭐 이분은 뭐 그리고 영어를 또 하나 넣어봤는데 뭐 에드 세이코타라는 분인데 이분이 트레이더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제 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명언 중에 뭐 일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켓에서 시장에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읽기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서 어쩌면 그들은 돈을 잃으면서도 승리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 말 되게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다들 돈을 벌려고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막 나중에 가서 읽는 게 약간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이거 넣어봤습니다. 뭐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주식을 11년 차 하고 있고 처음에 2011년도에 한국 주식을 시작을 했고 2014년도에 미국 주식에 입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막 계좌를 공개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좀 네. 뭐 사실 공개를 할까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현재까지 저는 총 제가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을 되게 저 20대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총 7년간 전 현재 근로소득이 있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현재까지 벌었던 총 근로소득의 35%가량은 제가 주식으로 번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현재 11년 차인 시점에 주식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적게 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적당히 벌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근로소득의 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계속해서 주식으로 벌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더 주식으로 더 많이 벌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약간의 좀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 네, 그렇다고 저는 이제 근로소득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근로를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되게 좀 제 친구 중에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원래 경영학과 친구가 있어요. 경영학과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던 친구거든요.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좀 인사이트풀한 친구예요. 진짜 좀 아는 게 많은 친구고 경영학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사업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눈을 빨리 뜬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한 뭐 2010년, 거의 뭐 2009년 뭐 이때부터 주식을 한 친구예요, 이 사람은.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 20대 그 2011년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이제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주식.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전 처음에. 왜냐면 이 주식을 이제 하는 거 보고 일단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뭔가 저는 항상 주식을 어른들이 나쁘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주식을 하면 뭐 인생 망한다 뭐 심지어 지금도 사실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식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인식만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거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이 친구가 뭐 자기는 뭐 현대차도 하나 가지고 사고 있고 뭐 당시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주식도 뭐 가지고 있고 뭐 이게 뭐 가치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해주고 막 LG전자였나 뭐 그런 것들도 막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보자마자 그 HTS 창을 보는데 너무 막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증권사에 갔어요. 증권사를 나를 잡고 가서 그때 증권사 이름이 뭐 지금 좀 밝히긴 애매한데 하여튼 모 증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좌를 같이 틀었죠. 그때 2011년도에. 2011년도가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유럽 위기가 이제 와가지고 당시에 그 08년도에 사실 미국이 그 아시다시피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제로금리 거의 제로금리 거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장기채 매입도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돈 안 찍어냈잖아요. ECB에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ECB 같은 경우는 돈 안 찍어내가지고 11년도에 대폭락이 왔었거든요. 이게 유럽 위기인데 그래서 이때 한국 주식도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막 사람들이 곡소리를 막 날 때 이때 저는 이제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 1등이었던 삼성전자를 샀죠. 당시에 이제 가격이 현재로 환산했을 때 18,000원이었어요. 한 주가. 그래서 이때 이 18,000원에 제가 85만 원을 매수했어요. 당시에 제가 뭐 용돈이나 뭐 이런 게 막 다 있어가지고 그 모아놓은 게 다 합친 게 뭐 제 용돈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85만 원을 여기다 삼성전자에 매수를 한 거죠. 나머지 15만 원은 이제 뭐 삼성 정밀화학 이런 주식이랑 예당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하여튼 뭐 근데 일단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5만 원으로 이제 매수를 한 금액이 이제 다 막 어떻게 되게 잘 올라가지고 이게 한 뭐 얼마였지? 150만 원 정도 됐나 그래요. 제 기억으로. 이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쯤 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어쨌든 마치 지금 2020년도에 동학 개미들이 그 20년도에 그 활황장을 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처럼 굉장히 조촐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85만 원으로 150만 원을 만들었어요.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2011년도에. 그러니까 당시에 11년 전에 동학 개미가 저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주 신이 났죠 한마디로. 이 주식을 할만하구나 이게. 지금 마치 동학 개미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주식 나 공부를 해봐야겠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중에서 제가 또 막 시드를 좀 늘려가지고 250만 원인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주식을 했나 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100만 원을 그 기아차라는 주식에 넣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 당시 차트를 보시면 7만 2천 원 정도에 제가 샀어요. 그런데 이게 8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2019년도 2020년에 2만 7천 원까지 거의 가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100만 원을 제 CD의 절반이죠. 이 CD의 절반인 CD의 50%인 100만 원을 저는 기아차에 10년간 물려 있었어요. 11년간. 제가 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어쨌든 저는 사실 이게 깡통 찼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85만 원 시작해서 150만 원 늘리고 이제 그 100만 그 중에 이제 조금 시드 늘려가지고 했던 100만 원에 이게 물려가지고 50% 돼서 완전히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어쨌든 저는 이게 일깡통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 겪었던 물론 100만 원이기에 너무 작은 돈이지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할 때 첫 번째 깡통을 찬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와서 회복이 됐고 이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그 제가 처음에 그 계좌 들었다는 증권사 있잖아요. 그게 뭐라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 증권사님이 심지어 파산했어요. 가지고 인수 그 막 그 주인 바뀌고 이래가지고 뭐 계좌에 있는 돈을 그 뱅크럽트를 제가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뱅크럽트. 그래서 막 그 돈을 빨리 뺄 수가 없어요. 며칠 있다 빼야 된다거나 막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막 다 빼려고 하니까 막 그러고 그리고 막 그 주식도 옮겨야 되고 미리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게. 그래서 그만큼 되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거에 일단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하여튼간 좀 좆될 수 있다.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일단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권사가 파산할 정도니까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뭐 많이 계좌를 지금 막 공모주 이런 것도 하느라고 많이 뛰잖아요. 근데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증권사가 뭐 파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자기 내일 뭐 얘네가 뭐 어떤
구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령 뭐 이게 원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파산하게 됐다. 갑자기 공지가 뜨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런 엄청난 증권사도 파산할 정도의 항상 위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드가 작아서 망정이지 이렇게 어쨌든 뭐 원금보다 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거의 깡통을 뭐 쳤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돈을 벌긴 했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일단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장기간에 걸친 많은 학습 시간이 제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 학습 시간이라 함은 일단은 시드를 함부로 늘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드를 늘려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 그러면 되게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 그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막 처음에 벌다가 막 시드가 커지다가 한 번에 다 말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좀 내가 막 나 이 주식 천재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말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차근차근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늘리면서 어,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시장을 이해하고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부를 되게 많이 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 뭔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주장과는 좀 다른 자신만의 눈이 약간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눈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 눈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다 같이 하는 그냥 행위들 있잖아요. 보통 뭐 사람들 뭐 보면. 근데 이게 뭐 다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2017년도 뭐 바이오 뭐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현재는 뭐 뭘까요? 뭐 2020년 뭐 반도체인가요? 하여튼 뭐 등등등등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되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들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게 해야 되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혹은 되게 싼 가격에 미리 사놓고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거를 뭔가 내가 한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미 한 것 같다.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낮게 산 가격, 낮은 주식 가격에 산 주식을 내가 높은 가격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이러면 다 같이 하는 걸 따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로서 다른 시장 참여자는 다른 자신만의 눈이 필요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뭐 어느 정도는 좀 천상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고민할 수 없거나 혹은 천성적으로 그냥 좀 다 같이 하는 뭔가 묻어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야 혹은 뭐 약간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뭐 되게 좀 굳이 막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손해를 볼 확률이 되게 적은 것 같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뭐 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과 비교를 해서 볼 때 부동산은 그럴 확률이 적은 것 같은데 주식은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았거나 좀 약간 그런 삐딱한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그런 눈이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부동산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뭐 이제 혹시라도 뭐 이제 네, 좀 해봤을 때 이제 좀 최근에 막 들어오셨더라도 좀 해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적당히만 하고 그냥 이제 정말 많이 떨어질 때만 사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잃는 사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오랜 시간 하면서 느낀 거. 그래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잃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뭔가 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옆에 뭐 친구거나 뭐 하던 같이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 다 떠났어요. 네. 뭐 다 막 엄청 막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뭐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 뭐 이렇게 막 큰 돈을 벌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마치 큰 돈을 벌 것 같은 기대감을 주면서
투자를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 떠났어요 거의. 그래서 11년쯤 되니까 뭐 지금 같이 뭐 새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 이제 같이 하긴 하지만 원래 뭐 예전에 뭐 가끔 뭐 주식하는 걸로 또 얘기하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얘기가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해서 많은 시간 고민하고 좀 삐딱하게 보는 눈이 없다면 그냥 어 뭐 다른 데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사람보다 하여튼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특히 뭐 제가 보니까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 그 투기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나 뭐 큰 돈을 벌겠다라는 야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어, 안전하게 벌겠다 뭐 이런 게 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큰 돈을 벌겠다는 야망 이런 게 보통 거의 뭐 이제 진짜 소수의 대박 진짜 대부분의 쪽벌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건너서는 소수의 대박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은 있지만 제가 주변에 실제로 뭐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쪽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 뭐 그냥 공부한 만큼 먹겠다 정도가 가장 뭐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공부한 만큼 먹겠다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공부한 만큼의 뭐 한 50%만 먹겠다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뭐 증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이게 연령대별 수익률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는 전체 마이너스거든요. 보면 2020년도 2.53%. 근데 2020년도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주식을 이제 11년 하면서 2020년도만큼 주식하기 좋은 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2011년조차도 사실 2020년도만큼 주식이 쉽진 않았어요. 2011년도 물론 막 이렇게 대충 사고 그냥 존버해도 그냥 거의 그 유럽 위기 갔을 때 한 1500 찍었을 때 그냥 사면 대충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2020년도는 진짜 너무 주식이 쉽다고 느꼈던 게 2300, 2400에 사도 그냥 다 3000 가니까 다 벌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 진짜 이례적인 해였거든요. 가장 쉬운 장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엔 익절을 안 해서 기록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위험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정말 그 주의에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식을 이제 굳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말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그냥 뭐 회사 기업 분석이라거나 뭐 회사 가치 뭐 현물 그러니까 현물 회사 주식 뭐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파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파생이나 이런 게 결국 다 현물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현물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정말 이제 주식을 계속 하실 생각이면 되게 다 해야 돼요. 그냥 뭐 파생 선물 뭐 원자재 뭐 이런 것까지 원자재 뭐 채권 뭐 진짜 막 공부하기 짜증나는 것도 많잖아요. 뭐, 뭐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EL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이게 뭐 원자재가 올라가면 현재 뭐 인플레이션 시대고 뭐 금리 인상이 뭐 다가올지도 모른다. 뭐 약간 이런 거라거나 채권 금리가 뭐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뭐 기본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알아야 되고 공매도 포지션에서 공매도로 버는 애는 누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매도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뭐 그리고 선물은 어떤 원리가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 반대매매 언제 당할 수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현물을 결과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수능의 수학 같은 경우에 막 결국은 막 수능 수학 보면 막 중2에 나오는 어떤 막 법칙들 해론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막 이상한 수학 같은 것도 간혹 튀어나와가지고 3점짜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중2 수학의 공식을 안 외우고 있거나 뭔가 내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했거나 이러면 되게 뭐 중2 때 나온 도형 수학 법칙 이런 거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되게 어려운 내용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다각도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이 책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저 지금 거의 이제 한 뭐 2.5회독 정도 이제 거의 한 것 같은데 이 책은 어, 볼 때마다 되게 새롭고 완전히 좀 다른 시야로도 많이 읽히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막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막 가끔 막 올리는 거 들어보면 이 책을 정말 제대로 본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저는 뭔가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얘기한다고 느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막 유튜버들 중에서도 정말 좀 인사이트풀한 좀 소수의 몇 명만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걸 사간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이거를 정독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그대로 흉내내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다 꼬라박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진짜 다각도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게 진짜 어떻게 시장에 반영됐고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됐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금리 인상하면 기술주가 하락 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2021년의 단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금리 인상하면 지난번에 뭐 동영상 찍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어가지고 부채금리 상승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기술주의 안전마진에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기술주가 떨어진다. 뭐 약간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각도에서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현재 2021년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냐면 금리 인상했어요. 근데 이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 달러 강세가 확실하다. 그리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오퍼레이팅 마진이랑 그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기술주로 돈이 몰린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99년도, 00년도랑 그 17년도, 18년도 1월까지 이런 현상이었거든요. 이게 금리 인상 시즌에도 기술주로 돈이 몰리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이 달러 강세가 되면서 네, 달러 강세가 이제 되면서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금리 인상을 해도 더 쏠리는 거예요. 이게 더 안전하다는 어떤 근거가 되고 또 경제 회복이 된다는 근거가 되면서 기술주로 돈이 다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인상하면 기술주가 하락할 수도 있고 기술주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금리 인상 기술주 하락으로만 외우면. 근데 문제는 이게 2021년도만 주식을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이제 기술주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시즌이 뭐 나중에 뭐 2029년에 다시 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시즌에 이 사람이 자산주를 뭐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주만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예전에 분명히 봤던 시장은 2021년도의 시장은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상승이 되고 그래가지고 기술주가 하락한다라고 난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2029년, 28년에는 완전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2029년도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다각도적으로 봐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근데 이런 책 같은 게 사실은 되게 보면 다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전들을 좀 보면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이게 이 현상이 뭐 이때는 기술주 하락이 됐고 언제는 기술적 상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원인을 잘 정말 살펴봐야 돼요.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저도 물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못 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11년 해보니까 느낀 거는 인사이트가 있으면
이 시장은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되게 아까 뭐 부동산이 더 안전하고 좋다 했는데 뭐 부동산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 시장은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너무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정말 멋진 곳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입문을 하신다면 되게 어 엄청 좀 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뭐 계속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뭐 요 만화책에 나온 것처럼 존재하니까 여기 부자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믿고 있어요. 이게 존재한다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갈수록 이게 너무나 큰 돈을 벌기에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이 기타 다른 직업으로는 사실은 그 가질 수 없는 굉장히 큰 매력과 그 메리트를 가진 어떤 그런 시장이라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이걸 믿고 있고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같이 시작했던 뭐 사람들이 이제 뭐 10년 전에 했는데 뭐 어쨌든간 당시에 처음에 많이 벌었지만 반토막 나가지고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남은 상태로 유지가 됐고 그래서 심지어 그때 증권사도 이제 망할 정도로 위험했고 그래서 느낀 거는 일단은 장기간에 걸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차근차근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늘리면서 시장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바라보고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약간 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다각도적으로 좀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뭐 비관적인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막 했던 사람들은 좀 진지하지 않던 사람들 막 빠르게 와서 내가 뭐 해보겠다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망했다는 거 그리고 다 시장을 떠났다는 거 네. 그래서 공부한 만큼의 50%만 먹겠다 그래서 뭐 혹은 뭐 이런 얘기 근데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뭐 아직 뭐 그렇게 막 장인도 아닌데 그냥 11년밖에 안 한 사람인데 사실 20년 막 제가 느낀 게 15년 20년 한 사람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 너무 그 깊고 깊은 어떤 인사이트를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유튜버 분들도 많고 하여튼 뭐 주변에도 있고 되게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건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막 100% 200%벌 것 같지만 전체 평균 내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그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왠지 뭐 제 이 옆에 있는 뭐 옆 동네 앞집 친구 혹은 뭐 내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 주식하는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그런 류의 투자법을 고수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맞춰가지고 그 다른 식으로 생각한 거를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약간 뭐 한 가지 방법 외에도 뭐 트레이딩도 다 결국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기술적 분석도 알아야 되고 가치 평가도 알아야 되고 뭐 선물, 원자재, 뭐 옵션, 뭐 공매도 등등등등 전부 다 좀 거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각도로 분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예를 들었지만 완벽하게 다른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굉장히 오래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식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굉장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그 꼭 반복되는 어떤 그 현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시다 보면 되게 같은 그 반복이 있으니까 그 반복을 이용해서 충분히 인사이트가 있다면 벌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내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30분이 돼버렸네. 하여튼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